안녕하십니까, 한승모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구독자분들이 하도 어둡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네. 이 백을 살구색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다음번에 바꾼다면은 블루스카이 쪽으로. 아, 좋죠, 좋죠. 이 핑크는 어떻습니까?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 나이 안 맞아요. 아, 저희 채널의 핑크는 좀 예, 아니죠? 예. 네, 그건 그렇고요. 오늘의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우크라이나로 이 챌린저 2, 레오파드 2 그리고 M1 전차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준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 가상으로 봤을 때 이 서방제 전차들이 네. 이 러시아 전차들과 격돌을 한다면 과연 그 승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알려진 게 러시아제 T-72, T-80, T-90이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네. 검명하신 전차에 비해서 가벼워요. 평균 46톤대. 평균 46도. 예, 셋 다. 네. 반면에 이 서방제 챌린저 2, 그다음에 레어 2 시리즈죠. 네. 그리고 이제 M1A2가 60톤대예요. 오. 그러니까 그만큼 장갑이 뭔가가 좀 튼실하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예, 헤비급이네요. 그 무게 자체가 네네. 그다음에 그건 이제 방어적인 측면이죠. 네. 그러면 반대로 공격할 때 속도가 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동성. 아우 기동력 중요하죠. 예. 근데 또 그것도 우수합니다. 상대적으로 또 빠릅니다. 아, 네. 그리고 저쪽은 러시아 쪽은 그냥 46톤대에서 그냥 기존 속도대를 그냥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노리고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를 이제 주자. 그렇게 이제 발제가 돼서 그거 다 결정을 됐는데 그러니까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려진 대로. 그래서 뭐 큰 효과를 과연 초기부터 뭐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욱이 이 우크라이나군이 그 T기어를 역시 T기어를 그 주력으로 쓰던 그 나라기 때문에 폴란드군이 이제 급하게 준 뭐 PT91? 그 전에 T-71을 다 줬죠. PT-91 전차. 그거는 이제 개량형이에요. 폴란드의 자국 내에서 면허 생산하면서 개량을 한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뭐 센서라든지 어떤 조준 그 능력은 좀 더 향상된 전차인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까지 미군하고 폴란드군이 이제 연합훈련할 때 거기 내세운 전차가 PT-91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들이 얼굴이었다는 얘기지. 네. 근데 최근에 또 변화가 있는 게 그 미국에 아니면 독일에 영국의 전차를 준다고 그 뉴스가 나올 때 그 시점에는 폴란드군이 PT-91이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거로 돼 있었는데 2월달 돼서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을 넘겨준 거예요, 그냥 몰래. 아. 그러니까 그게 뭐 뉴스로 안 나올 뿐이지. 네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장 최근 뉴스가 네. PT-91을 이제 레어 2하고 같이 섞어서 60대를 준다는 게 마지막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전차가 지금 상당 부분 이 2월 24일 이번 달이죠. 네네. 그 러시아 침공 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점으로 봤을 때 전차가 상당히 이쪽에서 줄 게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오. 다급해가지고 폴란드 정부에서는 다급해서 그걸 이제 끌어모은 건데 그것도 뭐 많지가 않은 게 지금 문제 지금. 네네. 그리고 지금 푸틴이 러시아군이 이제 뭐 2월 말에서 뭐 3월 달이 될 것 같은데 50만 원 동원해서 대공세를 펼치겠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제 또 전차전이 또 일어날 거고 전차가 제일 핵심 무기가 될 텐데 뭐 파괴가 되더라도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그 양측이 전차가 손실이 있었나 네. 살펴보니까 11월 달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군은 1,300대 이상이 파괴가 됐어요. 아, 그렇게 많이 손실됐습니까? 예,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네. 300대 이상. 오. 그 차이가 크죠. 야, 생각보다 많이 손실이 없었네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이제 이 러시아군의 그 파괴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에 의해서 파괴된 전차 종류 네네. 대부분의 종류 중에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T-72 T-72. 계열. 네네. 그 시리즈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한 300대 이상이 파괴가 됐고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역시 그 옛날 거 T-64 버전 아. 그게 200대 이상. 그런데 전체적인 소모 파괴된 양 자체는 이제 러시아군이 더 많죠. 그래서 뭐 그쪽은 이제 뭐 알 바 아니고 네네. 이쪽 우크라이나 방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300대 전체 총합이 파괴된 게 300대 이상이니까 이거를 이제 벌충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폴란드가 나선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 자신들의 PT-91 전차를 넘겨주고도 모자른 거예요. 한 100여 대가 모자른 거야 따져보니까. 아, 그렇군요. 왜냐면은 그 폴란드군이 그 동안에 알려진 게 연말까지 알려진 그 PT-91, T-72 개량령이죠. 네. 그 숫자가 한 243대, 뭐 200여 대 이상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줬다 치고 어. 그러면 한 100여 대가 더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그 숫자가 대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손실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 이거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아무리 레오파드 2 시리즈하고 M1A2 그리고 이제 챌린저 2가 성능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차인데 갑작스럽게 그 전차를 받아서 뭐 한 달 이내에 훈련을 한다?
그걸 제대로 쓸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력으로 이제 운영해야 되는 거는 폴란드가 준 PT-91 같은 그런 전차.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서방제 전차를 받아도 곧바로 어떤 그 익숙하게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와중에 아마 손실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손실이. 어.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 그걸 노리고 있죠. 나토군이 준 서방제 전차 중에 뭐 몇 대를 파괴해서 그거를 가져오면은 뭐 상금을 주겠다는 업체도 있고. 아, 그래요? 예, 러시아의 뭐 자국 내 어떤 업체가 뭐 상금을 내걸기도 했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그냥 이 말 그대로 이 전쟁터가 이 무기 체계가 구 동구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래 잘 사용하는 무기 중심으로 좀 싸워서 뽀개지고 뭐 이기고 그거는 뭐 그렇게 신경이 안 가는데 이 서방제의 자존심인 그 3대 전차가 그 중에서 뭐라도 하나 파괴되면은 또 그동안 신화가 깨지죠. 아.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지금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제공하겠다는 그 서방제 3대 전차가 좀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방어력이 좀 틀리다는 거, 네네. 그리고 기동력도 우수하다는 거. 어. 반면에 이제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가 거기 아직 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열에 합류를 안 하고 있죠.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아직은요. 봤더니 그것도 역시 뭐 이렇게 뒤져보면은 네. 공통점이 나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이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수준이 뭐 전체 무게라든지 네. 그런 기동력 수준이 우리나라 좀 K2 같은 50톤대 전체 56톤. 네, 그 표준 그 무게가.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K2도 그 55톤에 이르고. 네. 그래서 이게 무거운 전차들은 역시 설명드린 대로 챌린저 2, 레오파드 2 시리즈, 네. 그다음에 M1, A1, A2 시리즈가 이게 무겁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최후기형이 무겁더라고 62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장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거죠. 방어력 측면에서. 그렇다고 이 프랑스 르클레르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줄 수는 있어요. 뭐 못 주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그 3대 전차 그 주겠다고 하는 챌린저 2, 네. 그다음에 레오 2, M1, A2 여기서도 포탄이 두 종류가 돼요. 챌린저 2가 포탄이 다르죠. 네. 그러면 이제 르클레르까지 주면은 포탄이 종류가 세 종류. 가지가 되네요. 네,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포탄 공급 능력에서도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거고. M1 전차 같은 경우도 여름에나 돼야 들어간다. 결정적인 게 그 포탑의 장갑이 기밀사항이거든.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돼 수출형으로. 아, 다. 네. 예. 완전 오버를 해서 교체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그 미국의 미 육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수출형은 좀 다른 걸 준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뭐 이라크나 이집트나 지금 대만에 주겠다는 게 좀 다르죠. 수출 버전은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를 뺏겨도 걱정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개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뭐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레오파드 2 정도는 수준은 돼요. 그렇게 수출형이라 하더라도. 아, 네. 예, 레오파드 2 시리즈 정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자, 그런데 이 레오파드 전차 자체가 이 소련, 즉 러시아의 이 T-72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차 아닙니까? 최초에 그 전에 레오파드 1이 있었죠. 네. 그 레오파드 1은 이제 1956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했고 프랑스의 그 아멕스 30 전차와 더불어 유럽의 아주 대표적인 전차로 등장을 했는데 얘네들이 좀 가벼워요 전차가. 뭐 36톤대 무게가. 그리고 주포는 105mm 포 둘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60년대에 본격적으로 하니까 러시아 구소련에서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T-62를 본격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리고 T-64 지금의 T-72의 먼저 저기 형님이 되죠. 네네. 그 족보가 그렇게 해서 T-64를 이제 60년대 배치를 했는데 얘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원활한 그 성능이 안 나와서 결국 1971년도에 T-72를 이제 공개를 하죠. 그리고 72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배치를 이제 러시아 자체에서 했었고 수출을 안 하고 네네. 그걸 지켜본 그 당시 서독과 이제 프랑스가 있었는데 특히 서독이 최전방이니까 그 당시에 네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레오파드 2입니다. 그래서 레오파드 2는 완전히 설계 자체를 아주 뭐 그 당시에는 헤비급으로 그리고 주포도 아주 혁신적으로 120mm 활강포로. 네네. 그 서방에서는 그 정도의 강력한 방어력과 공격력을 겸비한 전차가 70년대에는 없었죠. 그래서 79년까지 다 개발을 끝내서 양산에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80년대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나토군의 아주 핵심 전차로서.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개량형을 내놓다가 이제 그 냉전이 끝나고 대테러전으로 이어지면서 좀 어떤 개량형을 좀 소홀히 했죠. 네네. 투자를 소홀히 하고 뭐 상당 부분의 전차를 이제 비축 부위로 돌리고. 네.
그렇게 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걸 생각을 안 했으니까 대테러전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에. 네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이게 뜨거 하면서 그걸 밀고 들어간 틈새를 밀고 들어간 게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 우리는 끊임없이 남북한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전차를 계속 개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가 이 서방제 전차들을 가지고 러시아와 기동전을 할 텐데 러시아는 어떤 전차들을 가지고 나올까요? 여전히 뭐 그 T-72, T-80, T-92 그 시리즈가 주력이죠. 숫자상으로도 그거를 이제 다 끌어올 거예요. 고장난 거 다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저렇게 서방제의 최신 전차가 앞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결국 T-14, T-14 아르마트 전차 한 10여 대를 한번 투입을 해보겠다. 그 뉴스가 나왔죠. 그게 이제 본격 양산 배치가 안 된 전차지만은 그래도 한번 써보겠다. 성능이 나오는지. 만약에 이 서방제 전차들과 아르마타가 붙었을 때 이 아르마타가 한 대라도 파괴가 된다. 야, 그러면 이 전차까지도 얼마나 개망신을 당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대 전차 그 공급을 해준 3대 전차가 뭐 하나라도 뽀개지면은 그게 더 망칠 것 같은데. 양측이. 아니 그 T-14는 뭐 뽀개지라고 저는 옛날부터 아르마타 그렇게 뭐 중요한 전차로 생각 안 하니까 성능 좋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파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푸틴 입장에서는 큰 망신은 아니에요. 그냥 그 일종의 소소한 부분이지. 왜냐면 그 무기 체계가 뭐 지상군의 전차만 있는 게 아니라 해상과 수중과 항공 분야 자기들이 내세우는 전략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지. 전차는 뭐 이렇게 자기들이 뭐 손실될 수 있다고 이제 봐요. 반대로 이제 서방제의 아주 무적의 이제 그 M1A2, 그다음에 챌린저 2. 물론 레오파드 2 전차는 그 시리아 내전 때 한번 이렇게 뽀개진 적이 있었죠. 사진도 공개됐었고. 그래서 이미 걔는 그 망신당한 적이 있었고 레오파드 2는 터키군이 사용해가지고. 그런 반면에 이제 미군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좀 그게 거꾸로 이제 수출령을 이제 주게 돼서 그거를 사용하다가 이제 파괴가 되면은 그걸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크게 이제 뭐 선전용으로 쓸 거예요. 아마.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무리 서방제 전차가 들어간다 해도 그 대수가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너무 적어요, 숫자가. 100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배치 지역을 과연 어느 지역에 그 전차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느 지역의 그 지형 같은 경우 일단 뭐 승무원들의 익숙도는 나중 문제라고 치고 어떤 지형에 적합한지를 맞게 배치할지 그 결정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사항이 있어요. 그걸 적재역소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소량이라도. 특히 뭐 챌린저 2는 연례되지 않습니까? 연례되면은 그거 뭐 1개 중대 이상이거든요. 대대도 안 되는. 그게 과연 활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럼 아주 특정 지역의 전투, 협소한 지역의 전투에서만 쓸 거라고요. 챌린저 2 같은 경우는. 그리고 레오파드 2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뭐 한 2개 대대 정도 나중에 준다는 M1A2 수출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투입되는 그 지역 이게 뭐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그 폴란드가 넘겨준 PT-91이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근데 이제 PT-91이 폴란드군 자신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미군하고 M1A2 전차하고 훈련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런 전술교리가 미군하고는 이 폴란드군하고 개발이 돼 있어요. 어떻게 기동해서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폴란드군 입장이고 이거를 갖다가 준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받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또 활용할지. 그게 지금 세력상으로는 제일 많은 전차면서도 최신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한 전차고. 그래서 그 활용도 PT-91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거꾸로 서방제 전차를 좀 이렇게 받쳐줘야죠.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게 전체 전세가 있으니까. 그 PT-91이 어느 정도 좀 옆에서 측면에서 받쳐주면서 얘네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술, 지역, 배치 지역.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는 뭐 1차적인 문제고 승무원 익숙도도 1차적인 문제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게 중간 결과가 나오면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 봤을 때 추가 공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결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내세운 게 우리 M1 전차는 복잡하고 정비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넘기지 못하고 뭐 여름 돼야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멘트를 날린 게 다 이렇게 지켜보겠다는 거죠. 일단은 독일제 전차 너 한번 뛰어봐. 그게 이제 그 중에 아까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그 소량이지만 그 안에서 제일 많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걔가 이제 얼마큼 몸으로 이제 막 버티는지 잘 싸우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한 발짝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워낙 뭐 챌린지 2가 보유 규모가 이렇게 얼마 안 돼요. 200여 돼요. 영국군이 갖고 있는 게.
근데 영국군이 이 챌린저 2를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에스토니아 지역이나 그런 그 위에 지역 있지 않습니까? 3개국 거기서 연합훈련 많이 했어요. 자기들 중심으로. 그래서 자기들 어떤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전차 투입 훈련을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그 자기들이 역할들이 나눠져 있더라고. 지역별로 전차도들도 주로 투입된 지역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펴봤을 때 결국 우크라이나군이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가장 주력 전차는 PT-91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예. 저 이렇게 서방제 전차들 일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투입하고 이거를 바라보는 푸틴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 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마디는 했어요. 그럼 그게 곧 뭐 전차 새로운 전차라고 해봤자 T-14 아르마타 그 몇 대인데 그게 전부가 아닐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항공 우세, 항공 공격을 뭐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대전차 공격은 대표적인 게 러시아 측에는 S-25 개구리발. 이 개구리발 공격기를 얼마큼 동원을 해서 촘촘히 깔아놓고 제대로 작전을 잘 짜서 전차를 파괴할 수 있나. 그거를 보여주면 되죠. 근데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그 전차들하고 이제 상대를 하면서 싸우는 거 보니까 그렇게 Su-25가 활약했다는 그 얘기는 없고 공격 헬기 Mi-28이나 뭐 그 까모프의 그 공격 헬기들이 네네. 그렇게 뭐 활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래 뭐 미사일만 떨어지는 거 그런 것만 지금 보여줬죠. 그리고 또 잠잠하고 피격당한 거 얘기 뉴스조차도. 그래서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 작년 일이었고 이번에 준비한다는 거는 이제 그 전력들을 그 대전차 공격기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한번 투입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번에야말로. 예, 조직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실패가 있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원래 설계 목적과 원래 운영 목적에 맞게 그 공군 분야, 항공 분야를 재정비를 해서 따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전력을 다 모으고 어떻게 투입할지, 전술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무기들은 그냥 뭐 단순히 로켓탄만 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공대지 미사일 쏠지. 그걸 아마 이번 겨울에 준비를 좀 조용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 젤렌스키가 지금 계속 서방에 전투기 지원을 바란다 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죠, 아주. 근데 그거를 준다고 하면 이게 항공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넘어가잖아. 너무 넘어가죠. 이게 틀리죠. 공간이 틀린 공간이잖아요. 네. 그 공중이잖아요. 그럼 러시아 영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진짜 확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전투기가 이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서방 쪽에서는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젤렌스키가 달라고 하는 뭐 F-16인데 F-16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네덜란드 공군에서 내놓는 물건들이 있어요. 뭐 벨기에도 내놨고 그거 바로 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효용성이 있고 전장에서 아직도 구형 F-16이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효용성이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멀티롤한 임무에 있어서 근데 바로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가서 뭐 공습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확전되는 빌미가 되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술핵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는 이게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영역이고 반면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또 새로 준비하는 게 또 Su-25 공격기 같은 거를 이제 대량으로 투입을 한다. 그럼 막아야 되는데 전차는 스스로 안 되고 그럼 지대공 미사일 이 부분이 또 이제 보강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종류의 지대공 미사일을 넘겨주는 게 그런 뭐 대응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야전에 또 기동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대공 그 무기 체계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뭐 독일이 줬다는 뭐 게파르트 그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뭐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어벤져를 더 많이 준다든지 어벤져 뭐 그 미사일 체계를 그런 차량화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차만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표님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지금 서방제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대수가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상징성이 아닐까. 그런 실효성을 이제 부여하려면은 후속 물량이 레오파드 2 중심으로 더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푸틴조차도 딱히 그걸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공 우세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러시아는 지금 항공 쪽 그리고 미사일 체계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뭐 다음 기회에 그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런 분야죠. 미사일이나 미사일 전력, 항공 전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1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다음 방송에는 이 미사일 체계, 항공 쪽, 미사일과 항공. 네, 이쪽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예, 뭐 전차는 그동안 많이 살펴봤으니까. 네. 여기까지 또 우리 안승호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